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속속 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 화요일입니다. 3일 광복절 연휴를 끝내고 오늘 첫 출근하는 날입니다. 저도 연구실에 나와서 지금 여러 가지 신문 스크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8월 17일 화요일 경제 시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어제 연휴를 보내면서 확진자가 1,556명이 나왔습니다. 1,700명대는 아닙니다만은 일요일 기준 최다 확진자다. 그런 보도가 되었습니다. 일요일 기준이라는 것은 일요일은 아무래도 좀 검사를 적게 하기 때문에 일요일 기준은 최다 확진이다. 그래서 연휴 이후에 폭발적인 확산이 우려가 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감소세를 보이지만 광복절 연휴에 후폭풍이 주시게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 가운데 소비 진작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방역의 역효과냐, 국민지원금에,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딜레마다. 그러니 지금 뭐 엄청나게 부채가 많이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추석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88% 국민에게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경을 통과시켰는데, 문제는 소비 진작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되면 방역에 또 이적 효과가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딜레마에 직면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오늘 습관에서 4차 대유행을 반영해서 3차 추경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책을 거론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 재정에 관해서는 아무도 걱정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게 큰 문제인데요. 재정에 관해서는 아무도 걱정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무조건 더 돈을 더 풀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다 안 된 상태에서 벌써 3차 추경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정말 이게 뭐 꼭 재정 위기를 겪어야 그리스 같은 재정 겪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것이, 위기를 겪어야, 1997년 위기를 겪고도 뭐 금융부분에 별로 개선된 게 없는 게 대한민국이니까 재정 위기도 겪어봐야 될 것인가, 겪어서 국민이 참담한 지경에 빠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재정 위기를 겪거나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것이 사람들이 병원에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이제 건강보험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약값이나 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많죠. 노인 요양원 병원 같은데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그리스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없으니까, 재정이 없으니까 병원을 못 가고 약국을 못 가고 학교를 못 갑니다. 교사들과 의사들 급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전부 유럽을, 다른 나라로 탈출을 하고, 유럽은 또 유럽 연합에서는 거주인은 자유구였으니까 탈출해서 이번 코로나가 때 더 직격탄을 맞은 이유가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 체계가 붕괴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꼭 겪어야만 정신을 차릴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지금 나온 것 중 하나가, 지금 주택 부문에서 7월 달에도 계속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0.85% 올라갔고, 수도권은 1.17% 올라갔다. 고점이 없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사야 된다 해서 생애 첫 주택 구매가 급증을 했다는 어, 얘기가 나왔습니다. 7월 달에 주택 취득 중에서 생애 첫 부동산 취득 비중이 47%로 계속 올라갔다. 그런 얘기가 작년 7월에 41%에 비해서 그 절반 정도가 생애 첫 주택 구입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기업에 맡기니까 백신 먹통이 곧 해결되었다. 지난번에 백신 접종 시스템이 붕괴되었죠. 먹통이 되었었는데,
기업에 정부에서 부랴부랴 KT다, LG다, LG CNS 등등에 맡겼더니 금방 해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발 좀 반기업 오기 정책을 좀 버려라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정부는 반기업 정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기업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반기업 진노 정책, 오죽하면은 해고자, 실업자들까지 유급 노조원이 되어서 실업자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제3의 밖에 있는 노동운동가들이 어느 특정 기업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유급 노조원으로 들어가서 이를 우리가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는데 본래 노사관계라는 것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인데 이 비정사 노조원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회사에 일을 하지 않는 노조원이라는 얘기죠. 그런 유급 노조원이 회사의 핵심 시설을 점거하고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이런 친노조 반기업 정책인데요. 그러면서 기업에 대해서는 온갖 족쇄를 좀 가하고 있습니다. 3%룰 같은 것으로 인해서 기업에 투자는 하되 경영은 거의 손을 떼도록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고 국내 일자리가 안 생깁니다. 다른 나라는 지금 세계 각국은 이 보호무역주의 시대를 맞이해서 자국 산업 보호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리는 오잉크 리스크, only in Korea, only in Korea 리스크 규제 때문에 리스크다. 그런 얘기. 노동 생산성은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시간급은 계속 올라가니까 노동 생산성 떨어지고 시간급은 임금은 올라가고 규제는 증가하고 그러니까 뭐 국내 투자를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계속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권 대선 주자들은 반기업 공약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내놓는 것이 반기업 공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7월 중에 구직 포기자만 63만 명이고 초단기 알바가 130만 명이다. 이 130만 명 6월 초단기 근로자는 역대 최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왜 초단기 알바를 쓰느냐?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서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기업에서 감당할 수 없었어. 지금 주휴수당 안 주려면 주 14시간만 근무해야 되거든. 14시간 미만 근무해야 되니까 14시간 근무하는 초단기 알바를 쓰기 때문에 초단기 알바가 130만 명 역대 최대 기록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큰 정부, 공공부문의 큰 부문을 키우기 위해서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제를 2년 연장, 정원의 3%를 반드시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 2년 연장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정부는 세금만 걷었습니다. 부자 증세만 합니다. 종부세 대상부가 뭐 등등 소득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세가 최고세율 45%까지 올리고 종부세 등등을 올려서 법인세 등등을 부자 소득 세금만 더 거뒀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16조 원 더 거뒀다는데 주로 이제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등에서 이렇게 많이 거뒀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가 채무가 1,070조인데도 내년에 600조 원의 확장 예산을 편성한다. 재정 행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 쓰고보자. 지금 내 집 마련 힘들고 일자리도 없는 청년들에게 이 빚을 계속 빚 부담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갚아야 하는 국가 채무만 1,070조고요. 문재인 정부는 400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 미국이나 IMF 금고가 있는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는 200조가 넘는 상황입니다. 2,000조가 넘는 상황입니다. 세수절벽이 거론된다. 지금 이제 금년에 부동산 가격 급등 때문에 세금이 많이 거치고 했는데 앞으로 경기가 추락하면 세수절벽이 거론되는데 무턱대고 600조 없는 슈퍼에서만 짜려고 하는 노브레이크, 재정 중독된 정부 여당의 노브레이크 확정 예산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부동산 쪽이 너무 가격이 집값이 올라가면서 복비 수수료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수수료 좀 낮추려고 하는데 중개사들이 반드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온라인 그 중개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로톡이라고 해서 법률 서비스도 플랫폼 서비스가 등장했는데 기존의 법률 회사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고발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중개협회에서도 온라인 반값 수수료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다. 이게 뭐 타다 사태와 닮은 꼴이다 그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경영학자 64%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되었다, 낙제점이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뭐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야 되는 고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장이 정글이 아니고 정치가 정글이다. 하는 어, 경제학자의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장은 이윤을 추구하는 합리성에 따라 움직이지만 정치가들은 선동가들이 정책의 합리성을 훼손하고 있다. 정말 정글 정치를 좋은 통치로 바꿔야, 선거를 좋은 통치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이 이번 달에 금리를 올릴 것인가 최대 관심사인데, 지금 문제는 금리를 올려야 하는 요인 중에서는 소비물가가 지금 넉 달째 2%를 넘고 있고요. 가계부채도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은으로서 굉장히 고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기업 대출 중에서 70%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1%만 올라가도 이자 부담이 10조 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이 1,033조인데 70%가 변동금리다. 그거는 금리가 낮을 때는 변동금리가 좋지만 올라간 변동금리가 기업에 부담이 되죠. 암호화폐는 지금 높은 수준에서 지금 수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46,000달러, 비트코인은 3,17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상당히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지금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더리움도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비트코인은 5,400만 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371만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에서 거의 한 3천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5,300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이더리움도 거의 2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70만 원대까지 올라가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사이에 이더리움이 70%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범수 카카오에서는 블록체인에서 제2의 카카오를 만든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블록체인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이미 이제 국내에서 워낙 규제가 많기 때문에 김범수 수장은 2018년 3월에 싱가포르에서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에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턴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라운드X에서 만들어낸 클레이턴이, 암호화폐가 클레이턴입니다. 클레이턴을 출시했고, 그리고 1년 뒤 2020년에 카카오톡 가상자산 지갑 클립을 출시했습니다. 그라운드엑스를 싱가포르 2018년 설립해가지고 클레이턴 암호화폐를 만들고 지갑을 클립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들어서 한국은행 CBDC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블록체인이 김범수가 지금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 제치고 최고의 주식 부자로 선거를 했죠. 블록체인에서 제2의 카카오를 꿈꾸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오죽 규제가 많으면 해외에 나가서 인용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새로운 산업에서 자꾸 규제가 많아서 지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9월 24일에 특검법 시행을 앞두고 요건을 갖춘 코인거래소 한 곳도 없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4대 거래소, 이미 이제 그 은행 계좌를, 실명 계좌를 개설한 4대 거래소조차도 특검법 통과를 장담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법 통과를 해서 거래소 운영이 되려면 은행 실명 계좌가 개설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진흥원 등에서 ISMS 정보보호체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정보보호체계 인증받은 데는 19군데고요. 실명 계좌를 개설하는 데는 4군데밖에 없는데,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60여 개 거래소 중에서 뭐 몇 개도 지금 영업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영업이 안 되는, 영업이 중단된 거래소 상장한 코인들은 다 상장 폐지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 피해가 예상됩니다. 투자들이 현재 650만 명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650만 명, 거의 절반만 300만 명인데, 제가 생각으로 내년 대선에 핵폭풍이 될 전망입니다. 이거를 무리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 여당으로서도 하등 덕이 될 게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니까 정부에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놀래가지고 얘기 나온 것이 출표업이 요구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당황해서 원화 거래만 안 하면 여권 허용하겠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원화 거래를 안 하면은 그러니까 원화 거래를 하려면 이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되는데 실명 계좌를 개설해야 되는데 실명 계좌가 없어서 원화 거래를 안 하면 영을 허용하겠다. 예컨대 비트코인을 파는데 비트코인을 뭐 이더리움으로 판매한다든지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을 판매하거나 이러면 영을 허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잠시 완충적인 개정에 이동했다가 점점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주가는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 테이퍼링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만 기업 실적이 뭐 그런 대로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횡보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 건데 한국에서는 지금 쉘 코리아가 코스피 8일 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117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야, 이게 환율이 1170원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심리적 마지노선을 통과한 거거든요. 어,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170원 넘었으면은 또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미 오늘 외국인들이 쉘 코리아를 8거래일 연속하면서 환율이 올라갔다. 그런 얘기고 주가는 계속 그러니까 하락하겠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그러면 이거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 긴축이 임박해 오면서 달러 강세가 되면서 외국인들 돈을 빼나가서 그렇습니다. 나가는데 달러 환차익을 보고 우리나라에 있으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환차 손이 발생하거든요. 결국 미국의 통화 정책이 앞으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고편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비중이 30% 밑으로 추락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이 당분간 귀환은 어렵다. 앞으로 왜냐하면 미국의 테이퍼링이 가시화되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그 외국인들이 많이 보였던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한때 82,900원까지 갔던 삼성전자가 지금 74,000원대까지 떨어졌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여전히 반도체를 내다 팔면서 2차 전지주는 사들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박스권 장기화 투자 심리 회복이 힘들다. 박스권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종목별 대응을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올해 미국의 모더나 주가가 4배나 올라갔다. 모더나 역시 백신 때문에 그렇죠. 그런 가운데 금융 부분에서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에 진출을 하면서 기존의 금융과 마찰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 앞으로 이제 금융도 불가피하게 플랫폼 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을 가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 은행을 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모바일을 이용한 플랫폼 금융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그렇게 진척되고 있고요. 그러자 은행들도 카뱅을 따르지 않고 카뱅의 이미 시총이 전통적인 시총이 30조 원을 넘어서 전통의 금융, KB금, KB의 20조를 벌써 50%나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이 앞다퉈서 앱을 개발해서 은행들도 플랫폼 금융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중이다.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런 가운데에서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은행들이 가상 점포를 내는데 신한은행이 앞서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메타버스가 대단합니다. 산업을 넘어서 노동 교육계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 건데 이번에 쿠팡이 이제 미국에 상장을 해서 한국의 벤처기업의 그 위상을 보여줬는데 그러자 미국에 있는 글로벌 벤처 캐피탈에서 한국의 유니콘 원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최근에 제가 아는 또 암호화폐 기업에서도 미국에 거의 뭐 3천억 달러를 투자받았다는 보도를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은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번에 쿠팡이 하나의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우리나라 벤처 기업의 강점을 미국의 벤처 캐피탈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벤처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밝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원자재 가격이 폭등 가능성, 이제 코로나 끝나고 경기가 좀 회복되면 원자재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서 전기차나 배터리, 미래 전략에 차질이 생긴다. 니켈 가격이라든지 이런 등등 올라가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예상됐던 거고요. 지금 현재 그런 가운데 특히 이제 리튬 값이 2배 이상 급등해서 리튬은 배터리가 직접적인 원료거든요.
흔들린다는 얘기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명박 정부가 해외에서 많이 개발해서 이미 상용화되는 그런 해외 원자재 광산도 싼 값에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 매각을 또 추진 중인 것도 있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좌파들이 벌이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경기가 좀 회복되면 비싼 원자재를 수입하면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져 안 되는데도 그저 이것이 적폐다 그래가지고 적폐 청산한다 그래서 싼 값에 매각을 상당 부분 해왔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경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지의 소치와 빚은 것이 얼마나 큰 부메랑이 되고 있나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영업이익이 4배까지 올라간 증가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마이너스 기업도 중소기업도 양극화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이 중소기업이라 다 중소기업이 아니고 앞에서 쿠팡같이 본 것처럼 벤처 회사들 엄청나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회사가 많거든요. 그런 걸 보여주고 그러지 못한 전통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런 중소기업들은 장사를 접고 싶지만은 문을 닫으면 더 손해라서 피업도 못하고 있다. 예컨대 권리금이나 재난금 지원금도 못 받는다. 그러면 대출은 일시상환 해야 하기 때문에 피업도 못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사실 더 큰 문제가 이런 그 기업들이 대부분이 재난지원금 이런 걸 받기 힘든 것이 거의 세금을 뭐안 내거나 적게 내기 위해서 거의 소득신고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한국의 참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옛날에 뭐 LA에서 한인 폭동이 났을 때 한인 가게가 흑인 폭동이 났을 때 한인 가게 피해가 굉장히 많았는데 정작 LA시에서 피해를 신고하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신고를 하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LA에서 한인 가게들은 제대로 소득 신고를 안 해왔거든요. 소득이 드러나면은 오히려 그동안에 안 냈던 세금을 좀 추징당할 것 같아서 아무도 신고를 안 했다 이런 얘기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국내외를 불문하고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 대한 납세의 의무 참 이게 이걸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야만 또 정부가 또 어려울 때는 정부에 또 지원을 받죠. 참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쳐야 할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뭐 마이클 샌들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정의론 뭐 이런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인간은 노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기 때문에 일자리 소멸을 전제한 기본소득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또 그걸 받은 대가로 다른 사람이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경제가 돌아가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기본소득을 월급만 줘버리면 누군가 생산한 물건을 나는 생산하지 않으면서 누군가 생산한 물건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나는 생산하지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공짜로 받은 돈으로 다른 사람이 생산할 때 참여한 물건을 사서는 그런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굉장히 도덕적인 가지만 도덕적이지 않은 거죠. 지금 정치를 잠깐 들여다보면 안철수가 합당 결렬 선언을 했습니다. 안철수 여전히 또 돌아서 안철수 뭐 한두 번이 아니죠. 뭐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와 손을 안 잡는 바람에 결국 안철수가 문재인 대통령이 41%만 가지고 당선된 게 안철수 때문에 그랬죠.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도 박원순 때도 그랬죠.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안철수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권 통합의 대의를 돌아봐야 된다. 안철수 이런 동아일보 지지도 나왔습니다. 안철수 뭐 야권 통합의 대의를 돌아봐야 된다. 대의를 뭐 아는 사람인가 저는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게 뭐 이러니까 문정부 야당복이 넘친다고 하지 않나. 이렇게 경제나 정치나 사회 모든 걸 다 붕괴시키면서도 역시 야당복이 넘친다. 야당 또 질멸절하다는 얘기죠. 지금 뭐 하나, 야권은 지금 뭐 하나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준석 두 달에 이제 기대가 리스크로 바뀌고 있다. 경선 가지도 못하고 야권 통합도 하지 못하고 역시 말이죠. 정말 저는 한 가지 정말 이준석이 30몇 살로 경륜이 부족해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오히려 이런 참신한 것으로 인해 참신성을 가지고 그동안에 야권의 고질적인 문제된 격파 정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역시 역부족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경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야권 통합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권을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철저절명의 위기에 있는데 지금 안철수는 돌아서고 있고
또 국민의 내부에서도 분열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통합은 안 되고 내부는 점입가경이고 이준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이준석은 마치 예능 PD인 양 주인공이 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관리만 잘해야 되는데 이런 얼마 전에 저희 TV에서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뭐 어떤 영화 감독이 영화를 이번에 우리 해외에서 K 영화가 많이 비틀봤죠. 영화 감독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감독은 감독으로 거쳐야지. 감독이 주인공이 주연 배우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이 부족하고 좀 어린 사람이 보여주는 역량의 한계, 도량의 한계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안타깝습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이준석은 경선에 손을 떼고 대선 주자는 비전을 제시해달라. 지금 이준석도 경선 관리를 못하고 있지만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 반문 외에는 내놓은 게 없습니다. 비전을 제시해야죠. 비전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지적을 오죽하면 하고 있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정권 교체를 목표에 두고 전 잘못하면은 20대 총선, 21대 총선, 뭐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질 수도 없는 대승을 하리라고 다 예상했던 선거를 대패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도 문재인 정부의 워낙 큰 실정으로 이거는 뭐 도저히 웬만하면 이길 것이다, 정권 교체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중에 지금 이준석의 야권이 보여주고 있는 야권 통합도 안 되고 경선 관리도 못하고 있는 그러면서 야권 주자들도 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빨리 지금부터라도 좀 달라지는 면모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